로마의 역사의 시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에서부터 이탈리아 정복까지입니다. 흔히 로마 제국은 서기 476년에 멸망을 했다고 말을 하지만 그건 로마 제국의 절반뿐이고요. 실제로는 로마 제국은 2000년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기 왕정 시대부터 시작하고요. 공화정, 그리고 포에니 전쟁이 있고, 그리고 마리우스, 술라, 폼페우스, 카이사르 같은 영웅들의 시대가 있고요. 카이사르 이후에 아우구스투스와 원수정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혼란 기간 100여 년 동안 이어지다가 기독교 제국이 들어서고 반짝하다가 서기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요. 그로부터 동로마 제국은 1000년을 더 간다고 하는 게 로마 제국의 진실이죠. 로마 제국 하면 서로마 제국을 얘기를 하지만 그건 유럽인들의 생각이고 버젓이 동로마 제국은 1000년 동안 더 살아있었다. 그게 로마 제국을 바라보는 정확한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나중에 동로마 제국의 1000년의 역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로마가 이렇게 탄생을 하는데요. 아프로디테의 아들 아이네아스가 트로이에서 탈출합니다. 일리아드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에 의해서 트로이가 멸망을 하죠. 여기 조각품이 있죠? 베르니니가 만든 아이네아스입니다. 아이네아스가 아버지 안키세스를 등에 태우고 트로이를 탈출합니다. 그러다가 서지중해를 여행을 하다가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을 하죠. 그렇게 해서 알바론과 왕가를 이룹니다. 이게 바로 베르길리오스가 지은 아이네아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스스로를 트로이의 후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유럽인들은 로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인들은 트로이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물론 시기적으로 좀 맞지는 않아요. 트로이 얘기는 기원전 12세기고 로마의 창건은 기원전 8세기이기 때문에 한 400년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전설이니까 그렇다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전설에 의하면 창건자들의 신비롭게 탄생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알바론가의 왕가에서 왕녀였던 레아 실비아가 사제가 되었는데 어느 날 전쟁의 신 마르스가 찾아와 가지고 임신을 시켜요. 그런데 사제가 임신하면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실비아는 쌍둥이 아들을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강물에 띄우죠. 그 바구니가 강을 따라 흘러내려가다가 육지에 닿고 그때 늑대가 쌍둥이 아들들한테 젖을 먹이고 있더라. 그 모습을 본 양치기가 데려다가 키웠다더라 라고 전설이 있었고 그걸 리비우스가 로마사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인은 사랑의 신 아프로테 후손이며 전쟁의 신 마르스의 후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로마 제국은 늘 전쟁하는 나라였어. 그러니까 마르스의 후손이라는 게 잘 어울리죠. 이런 신비로운 탄생은 창건자의 모습을 신화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신비롭게 만들기 위한 것 같아요. 고대에는 이런 신비로운 탄생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모세의 탄생 설화와 쌍둥이의 탄생 설화가 비슷해요. 모세는 레위가에서 탄생했죠. 그러다가 파라오의 유아살의 칙령이 있다.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이 띄었죠. 이 바구니가 흘러가다가 애굽의 공주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그 안에 모세가 있었다. 그래서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모세의 탄생 이야기인 거죠. 이 모세의 탄생 전설이 훨씬 더 오래됐죠. 로마의 레물루스와 로무스 탄생 전설도 고대에 있었던 전설을 가져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성경에도 이런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다.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 2살 이하의 아들을 다 죽여라. 뭐 이런 얘기를 헤롯이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모세 시대에 파라오가 했던 유아살의 칙령과 같은 맥락에 있죠. 이 모세의 유아살의 칙령의 이야기가 흘러와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로물스 레무스의 신성한 탄생이 1세기거든요. 신약 성서의 기록 연대와 쌍둥이의 기록 연대가 비슷해요. 동지 중에는 이런 신비로운 탄생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쓴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물루스 레무스 형제가 자라가지고 성인이 되자 공동으로 팔라티느 언덕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형 로물루스는 동생을 죽이고 단독으로 로마라고는 그 곳의 왕이 되죠. 로물루스 이후에 6명의 왕이 통치 시대가 이어지게 되고 마지막 7번째 왕 타르퀴니우스 이후에는 공화국으로 바뀝니다. 로마 역사가 기원전
756년에 시작을 해서 기원전 3세기까지 이탈리아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로마가 있었던 곳을 라틴 지역이라 하거든요. 북쪽 롬바르디아 쪽에는 켈트인이 살았고 중북부 쪽에는 에트루리안이 이렇게 있었다. 라틴족 남쪽에는 삼리움이라고 하는 산간 지역에 사는 부족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 남쪽에는 마그나 그라키아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렸는데 바닷가에는 그리스인들이 세운 식민 도시들이 이렇게 있었다. 더 남쪽에는 시칠리아에는 동쪽에는 그리스인들이 식민 도시를 만들었고 남서쪽에는 페니키아인들이 도시를 만드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여러 민족들이 이탈리아 반도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들어가보면 이렇습니다. 에트루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하나의 국가를 만든 게 아니라 여러 도시들이 뭉쳐서 문화 공동체 아니면 정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로마 북쪽의 베이오, 크로토나, 페루지아, 아레쪼, 볼테라 이런 도시들이 도시연맹체를 이뤘던 에트루리아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무덤이에요. 무덤의 그림인데요. 지중해 지역에는 이렇게 무덤을 대규모로 축종하는 문화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에트루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무덤이 크게 만들어가지고 안에 부장품을 이렇게 와인 넣는 암포라 같은 것도 넣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로마 북쪽에 가면 이런 도시들이 있거든요. 오르비에토가 있고 아레쪼가 있고 페루지아가 있는데요. 이 도시들을 보시면 주택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체가 있잖아요. 언덕 위에 있는 성체 도시예요. 이런 도시는 에트루리아로부터 출발했다. 기본적으로 방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언덕 위에 도시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 출발점이 바로 에트루리아 도시들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에트루리아가 남긴 흔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무덤이 있었고 몇 개의 유적들이 있는데요. 아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치 하면 로마가 가장 많은 건축물을 세웠는데요. 원래 아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처음 발견이 됐어요. 그것이 지중해를 타고 에트루리아까지 전해져서 에트루리안 아치가 일부가 있어요. 여기 페루지아라고 하는 곳의 성체 입구에 에트루리아인들이 쌓았다는 아치가 이렇게 남아 있고요. 남부에는 해안가에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의 도시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장 북쪽에는 쿠마에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쿠마에 사람들이 세운 게 네아폴리스, 오늘날의 나폴리예요. 신도시란 뜻이죠. 그래서 쿠마인들이 만든 신도시가 이렇게 있었고 그 밑에 포세이도니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포세이돈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포세이돈이라고 불렀는데 오늘날에는 파에스툼이라고 부르고요. 그 밑에 가면 엘레아라고 부르는 도시가 있습니다. 엘레아는 서양 철학사에서 유명한 인물들이 있는데 엘레아 학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파르메니데스, 제논 같은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런 도시고요. 여러 도시들이 이렇게 있었고 크로톤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크로톤은 피타고라스 학파가 살았던 그런 곳이고요. 쭉 올라가면 타렌툼이라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요. 헤라클레아도 있고 시바리스 여러 도시들이 있고요. 시칠리아 동부에도 카타니아, 낙소스, 시칠리아 남부에는 아크라가스가 있죠. 아크라가스는 사원소를 주장했던 엠페도클레스가 살았던 도시들이 있었죠. 이런 도시들을 로마가 하나하나 점령해 가게 되는데 헬라인의 도시라는 게 뭐냐? 헬라인은 지중해 전체에서 활약을 했죠. 외계해를 중심으로 한 곳이긴 해도 이 사람들이 기원전 8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지중해 전체로 퍼져나가요. 흑해 지역에도 여러 도시도 있었고 트라부존이라고 하는 오늘날 터키 지역의 도시도 있었고 그 중에서 이탈리아 반도에 이런 도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파르메니데스와 제논이 살았던 엘레아라는 도시가 있고요. 아르키메데스가 살았던 시라쿠사라고 하는 여기 섬이 이렇게 있는데 섬에다가 도시를 만들었던 그런 곳이고요. 피타고라스가 세운 크로톤의 도시도 이렇게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육지의 도시를 안 만들어요. 헬라인은 기본적으로 상업 민족이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를 만들고 여기서 거주를 했던 거죠. 에트루리아 사람들은 방어를 위해서 언덕 위에다가 도시를 지었다면 헬라인들은 바닷가에다가 시라쿠사처럼 섬에다가 도시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내륙의 언덕에 세웠어요. 에트루리아처럼 언덕 위에 성체를 지은 건 아니고 야트막한 언덕에다가 도시를 짓게 됩니다. 좀 특이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는 방어 개념이 별로 없어요. 로마에 보면 티베르 강이 흐르고 7언덕이 있었다는 거죠. 7개의 언덕. 퀴리날레 언덕, 비미날레, 에퀴날레, 카피톨리네, 팔라티네 뭐 이런 언덕이 있는데 언덕 위에 집을 짓고 거주를 만든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소택지에 늪지대예요.
언덕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흐르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고 언덕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살게 됐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런 데다가 집을 짓게 사냐? 이 사람들은 로물루스 같은 남자들이 집단을 만들어서 주변을 약탈해서 살아가는, 농사를 짓는 문화도 아니고 주변을 약탈하고 확장하는 문화로서 이 도시가 처음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기 카피토리노 언덕 있죠? 여기는 시내 공간으로 남겨놨다라고 하는 거고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특징은 남자들이 뭉친 도시였다. 남자들끼리 뭉쳐가지고 주변을 약탈해서 세력을 키우는, 이게 특징이었다. 그럼 문제가 뭐죠? 여자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있어야지 후손을 만들 텐데 여자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웃 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거기서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를 뺏어오는 이런 일을 벌인 거죠. 그래서 기록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사건이 사비니 여인의 납치입니다. 옆에 사비니 부족을 쳐들어갔는데 마침 남자들이 사냥을 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여자들을, 주로 젊은 여자들을 납치해 옵니다. 그래서 결혼을 살게 되는 거죠. 그거와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사비니 여인의 중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다비드라고 하는 19세기에 프랑스의 화가가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사비니 여인의 중재라는 그림인데요. 로마 사람들이 사비니족에 가서 여인들을 납치에다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비니 남자들이 뿔따고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로마인과 사비니 간에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누군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사비니 여인이 중재를 합니다. 한쪽은 남편이고 한쪽은 아버지가 오빠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오빠가 죽든지 자기 남편이 죽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화해해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라고 사비니 여인들이 이렇게 중재를 해가지고 로마와 사비니가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잘 지내게 되었다. 사비니 사람들을 시민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로마가 확장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로마는 옆 나라를 침략을 해서 거기를 복속을 시켜서 피지배 이런 개념을 만드는 게 아니라 확장을 했을 때 거기에 남자들을 시민을 받아들여서 로마를 확장시키는 이런 관용 체제를 했거든요. 바로 사비니 여인의 중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처음에 로물루스부터 시작하는 왕정이 됩니다. 7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 또는 황제의 개념과 유럽에 생각하는 왕은 권한과 책임이 많이 달라요. 왕은 군 통수권 있고 군의 사령관이고 사법권 있고 제사권이 있어요. 그리고 부족장순의 종신사령관입니다. 동양의 왕처럼 세습을 하거나 절대 권력은 갖고 있지 못해요. 스파르타의 왕도 마찬가지거든요. 종신왕이긴 하지만 세습이 안 되는, 그리고 군대 사령관이 제일 중요해요. 가문에서 제일 의미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로마에도 7명의 왕이 있었는데 로물루스부터 타르퀴니우스까지 있었는데 로물루스부터 마르키우스까지는 라틴인과 사비닌하고 합병을 했다잖아요. 그래서 4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트루리안 출신의 사람이 3명 있었다. 옆에 에트루리아의 어느 도시와 합병을 해가지고 에트루리아 사람도 로마 시민으로 있었던 거죠. 이렇게 7명이 왕 노릇을 하다가 왕이 이렇게 보면 권한이 별로 없잖아요. 종신 사령관일 뿐이지 강력한 권력이 있지 못해요. 타르퀴니우스가 여러 사건을 벌여가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로마는 공화국 체제로 들어섭니다. 로마 공화국이 그렇게 생겨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나 로마나 중세 유럽은 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 권력자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물루스 같은 남자들의 집합체, 시민들의 연합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 권력이 절대 권력을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게 바로 유럽의 문화이기도 하고 그리스부터 또는 로마부터 생겨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로마 공화국은 기원전 509년부터 27일까지 이어졌었는데요. 로마 공화국을 형성하는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원로원, 가문의 대표자. 여러 가문들이 연합을 해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가문 중에 대표자를 원로원으로 뽑아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활동을 하게 되고요. 20살 이상의 남성으로 구성된 시민들의 모임, 민회가 만들어지고 그 민회에서 권력자를 뽑죠. 1년 임기에 콘술, 집정관을 2명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 가시다 보면 온갖 곳에서 SPQR이라는 걸 만나실 겁니다.
이게 하수도의 뚜껑이거든요. 맨홀 뚜껑에 여기도 SPQR이 있고요. 여기 어떤 동상이 있는데 그 밑에 SPQR이 있어요. 지금도 여기저기 SPQR이라는 게 새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로마 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만들어내는데, 그럼 SPQR이 뭐냐면 세나투스 포플루스 큐 로마누스의 약자입니다. 세나투스 원로원, 시민, 그리고 로마 얘기입니다. 로마는 원로원과 시민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왕정 로마에서는 왕이 있고 시민이 모한 민회가 있고 그리고 원로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왕이 없어지고 왕 대신 집정관이라는 콘술이라고 하는 명칭의 지도자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공화정이죠. 원로원이라는 게 있죠. 재산이 많은 가문들의 대표자의 모음, 이런 거였다. 왕정 시대에는 국정 자문 기구에 불과했는데 점차 권한이 세지고요. 그러면서 민회가 통과한 법안을 제거하고 정무관을 승인하고 국가 재정을 장악하게 되고 공화정의 최고 의결기구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로원 의원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문의 대표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보수예요. 서양의 정치가들은 로마 원로원의 문화를 따라서 최근까지도 무보수로 했습니다. 봉사직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냥 봉사직은 아니죠. 권력이 오기 때문에 돈을 안 받고도 얼마든지 기꺼이 하는 거죠. 여기서 시민이라는, 민회가 만들어지는 시민이라는 걸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있었죠. 스파르타에서는 시민이 아주 적었습니다. 전체 인구가 한 15만에서 17만 이렇게 됐는데도 시민은 10,000명을 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예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물론 어린이나 여자는 시민이 안 되지만 20살 이상의 남자만 시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파르타는 시민이 굉장히 적었다. 왜냐하면 노예가 너무 많았다. 근데 아테네는 시민이 좀 더 많았죠. 왜냐하면 노예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시민이 될 수 있었다. 그리스의 시민은 피를 나눈 자다. 시민들은 항상 전쟁터에 나가고 피를 함께 나눈 그런 사회가 된다. 로마에서는 시민이 조금 더 넓습니다. 로마에도 노예가 있었고 하지만 그리스와 로마의 결정적 차이는, 로마는 지속적으로 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비니 주변의 라틴족 이 사람들과 싸울 때는 그중에 유력자들을 시민권을 줬어요. 시민 숫자가 계속 늘어나요. 시민이라고 하는 권리와 책임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 거죠. 시민이 이렇게 늘어나면 뭐가 좋으냐? 시민의 첫 번째 책무는 병역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병력 자원이 스파르타는 10,000명을 넘어간 적이 없고 아테네 조금 더 많았고 로마는 계속 병역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죠. 병역을 꼭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시민의 병역은 납세 의무와 똑같다.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기병을 선택하거나 보병을 선택한다. 무장을 본인이 준비하기 때문이에요. 재산이 없는 자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창이나 갑옷이나 투구나 이런 걸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마련하겠어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17살부터 46세까지 현역했다. 그리고 일부 예비역이 있었다. 그리고 각 인원은 100인대에 소속이 됩니다. 항상 소속이 돼 있어요. 시민으로서 민회에 나가서 투표할 때도 1인 1표가 아니라 100인대당 1표였어요. 집단으로 투표한다는 거죠. 거기에 각각의 역할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로마 시민은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필요시에 군단을 편성을 합니다. 순번을 정해서 병역에 종사해요. 항상 병역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올해에 A 구역에서 병역에 나가고 내년에는 B 구역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C 구역에서 나가고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군대 나가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면 시민들이 같이 다 나갔지만 로마는 시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군대에 나가는 순번을 정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민회는 무기를 들 수 있는 모든 시민, 일정한 재산이 있는 시민이란 얘기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민회를 형성을 하고, 민회라는 것은 일정 지역에 사는 친족들의 무리다. 이 사람들이 백인대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는 거죠. 평상시에도 그런 무리가 있고 군대에 나가서도 그대로 무리처럼 행동을 하는 거고, 민회에서는 법안을 만들고 정무관을 선출합니다. 정무관이 선출직인 거예요. 선출해서 그 정무관이 활동하게 하는 것. 그래서 투표권은 지역별로 하나의 표다. 백인이 한 표다 하는 겁니다. 100인대 또는 80명이 소속된 그곳에 한 표로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시민이 가장 중요한 게 병역이라고 했잖아요. 병역을 의무를 이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권리도 생기는 거예요. 무산자들은 병역이 못 나가잖아. 그 사람은 권리가 전혀 없는 거고, 군대를 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권한이 있는 겁니다. 투표도 할 수 있고 정무관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했다고 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다 해야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시민들이 모인 민회에서 뽑히는 최고 직책이 집정관이죠. 콘술이라고 하는 직책인데 1년 임기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2명을 뽑아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쟁의 사령관입니다. 물론 행정일도 하긴 하지만 2명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서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사령관 역할하고 그 사람이 죽거나 부상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명을 뽑아가지고 항상 준비를 해놓고요. 1년 임기가 끝나면 속주의 총독으로 갔죠. 물론 속주가 생긴 이후긴 하지만 집정관을 한 다음에 속주에 가면 거기서 많은 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집정관은 1년 임기에 2명 있다 그랬죠. 근데 집정관 2명이 무능할 수도 있죠. 집정관이 외적을 맞아 싸우는데 제대로 못하는 수도 있잖아요. 지휘권을 잘 못하는 수도 있고 전쟁 지휘를 못하는 사람이 뽑힐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독재관이라는 직책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독재관은 임기가 6개월이에요. 필요시 1명을 뽑아서 독재관을 세우는데 이 사람한테 1명을 붙여줘요. 이때는 독재관한테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 써라. 기병장관 또는 사마관이라 번역하시는데요. 이 사람을 별도로 임명을 해서 사실상 혼자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뽑히는 게 아니라 1명을 뽑은 거니까 위급할 때 독재관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독재관은 킨킨나투스라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독재관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집정관을 역임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67세 때쯤에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당시 집정관이 이걸 막질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킨킨나스를 불러다가 사령관 시켰더니 16일 동안 역할을 하고 적을 물리치고 일을 끝내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대단히 훌륭한 분이죠. 그러다가 13년 후에 그러니까 13년에 몇 살이에요? 80세. 80세인 사람을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로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거를 진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킨킨나투스를 불러다가 독재관으로 세우고 또 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쿠데타를 싹 정리돼요. 그리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이 사람과 비교되는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카이사르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종신 독재관에 올라가게 되죠. 물론 그것 때문에 살해를 당하긴 했지만 킨킨나투스라는 예를 들어보면 독재관이라는 것은 임시로 주어지는 강력한 권한인데 그거를 종신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왕이 되려고 한다 해서 살해한 그런 이유가 된 거죠. 킨킨나투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미국의 신시내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킨킨나투스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 공화국의 조직 구조를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맨 위에 원로원 세나투스가 있습니다. 정원이 300명.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요. 500명이 될 때도 있고 600명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귀족 중에서 선출했다. 원로원 위원은 종신제다. 근데 원로원 위원이 죽었어요. 왜냐면 전쟁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전쟁 안 나가고 군인만 보내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로원 위원들이 가서 역할을 했습니다. 선출되는 정무관들, 원로원 위원은 선출되는 게 아니라 집안의 대표자니까 늘 종신으로 있는 거고, 정무관은 임기가 있어요. 경력이 가장 어린 20살만 넘으면 할 수 있는 게 회계감사관, 안찰관, 법무관, 그다음에 집정관입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직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다 민회에서 뽑았다. 정무관들을 뽑아서 군대 사령관을 보내고 그 사령관 밑에 법무관이나 안찰관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는 이런 정무관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시민은 재산과 출신 성분에 따라서 공직 참여순위 결정된다. 집정관은 아무나 나갈 수는 없죠. 아무나 나간다고 뽑아주지도 않죠. 왜냐하면 80명이 한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집안이 좋은 사람이 집정관에 뽑힐 가능성이 높겠죠. 집정관, 정무관 말고도 공화국이 발전해 가면서 호민관이라는 직책이 생겨납니다. 원로원 위원, 시민에서 집정관을 뽑잖아요. 귀족들이 주로 잘 뽑혀요. 그런데 시민들, 군대에 나가서 역할을 하는 시민들이 가끔은 핍박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 들고 일어나요.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데 우리의 권리는 이렇게 무시하느냐? 들고 일어나가지고 호민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민의 대표자고요. 민회에서 선출되고 평민 계급을 대표하고 임기가 끝나면 원로원 위원이 되었습니다. 원로원 위원은 귀족 집안 사람들이 하는 건데 호민관이 되면 평민이었어도 원로원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가 열려있는 사회라는 증거입니다. 닫혀있는 사회라면 귀족이 계속 원로원 위원을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는 평민이었어도 호민관의 활동을 하고 임기가 끝나면 원로원 위원이 될 수 있었다.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라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호민관들이 독립된 입법권과 사법권이 있었다. 집정관 거부권이 있었다. 굉장히 크죠. 집정관에 누가 당선이 됐는데 집정관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집정관을 다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었던 호민관이었다고 하는 거고요. 로마의 특유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걸 파트로네스 클리엔테스 문화라고 그래요. 로마 특유의 세력 유지법이에요. 공화국이 시민들의 모임도 있었지만 귀족들의 모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귀족들이 세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파트로네스 클리엔테스예요. 귀족은 파트로네스가 되고 가문의 우두머리예요. 그 파트로네스를 따르는 클리엔테스가 있었던 거예요. 클라이언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파트로네스 중심으로 클리엔테스가 퍼져가지고 이 클리엔테스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로마 귀족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민의에서 투표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80명이 한 표를 행사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하나의 한 표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라는 것은 귀족이 80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 지역에 클리엔테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클리엔테스가 많으냐에 따라서 그 귀족이 어떤 세력을 좌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클리엔테스 많이 확보하면 집정관에 자기가 나가든지 아니면 자기 아들을 세우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권력을 확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여러 인물들이 파트로네스 클리엔테스 관계를 잘 활용해 가지고 권력을 잡았던 그런 인들이 많이 있습니다.